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위치한 벨랑글로 구규림은 약 3,800헥타르, 서울 강남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진 산림 지역입니다. 울창한 나무들로 빼곡하게 덮여 뛰어난 자연미를 지닌 이곳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 많은 이들이 방문했는데, 특히 지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산속의 여러 지점을 통과해 최종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찾아가는 오리엔티어링을 즐기는 이들이 자주 찾고는 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3년 동안 이 숲에서 이반 밀라트라는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말이죠. 1944년 12월 27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14명의 자녀 중 5째로 태어난 밀라트는 술과 폭력에 절어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자기 기분에 따라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는 자식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아버지는 시드니 외곽 지역에서 토마토 농사를 지었지만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렇기에 밀라트는 15살 무렵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당시 시대상 다른 가정들 역시 이러한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형을 따라 첫 절도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짧은 시간에 손에 쥐게 된 그는 이 뒤로 형제들과 자주 절도를 벌였고 결국 얼마 안 가 체포됐습니다. 어린 나이라 금방 풀려나긴 했지만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기를 반복, 곧 그와 형제들은 지역에서 나쁜 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가끔 그들은 보안관이 헷갈리게 서로 이름을 바꿔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절도를 했으면 그를 찾아 집으로 온 경찰에게 차남의 이름을 대며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혼선을 주었죠. 이런 방법은 운 좋게 통할 때가 있어 그들은 체포되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이 역시 당시 시대라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여전히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 역시 변하지 않고 강도질을 추궁하러 온 보안관에게까지 자식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밀라트는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고 훗날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가까웠던 이들은 하나같이 여동생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다른 이들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도질로 체포되면 어머니가 보석금을 내줘 풀려나는 삶을 살았던 그는 27살이 되었을 때 기어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습니다. 히치하이크를 하던 여성 2명을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고 겨우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범죄로 그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든요. 피해자인 2 여성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당시 시대는 동성 사이의 연애를 좋지 않게 보았기에 그것이 반영되어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밀라트는 갈수록 파렴치한 나쁜 짓을 벌이고 다녔습니다. 형의 아내를 시작해 다른 형제들의 아내와도 바람을 피웠고 사촌의 임신한 애인까지 빼앗아 끝내 그녀와 결혼하기에 이르렀죠. 결혼 전과 후에 모습이 달라지는 이들이 있는데 밀라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맨틱한 그의 모습에 빠져 남자친구를 배신하고 결혼했던 여성은 항상 자기를 의심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그에게 질려 2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훗날 그녀는 당시 그의 성격보다 이상하리만큼 총에 집착하는 모습이 두려워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혼이 그의 범행의 기폭제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쁜 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온 것일까요? 이혼당한 1989년에 그는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989년 12월 한 콘서트에서 만나 연인이 된 에버릭과 깁스는 부활절 기간에 열리는 콘페스트에 참여하기 위해 알버리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버풀로 가는 기차를 타고 거기서 히치하이크를 하기로 했던 그들. 에버릿의 부모님은 히치하이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반대했지만 그녀는 남자친구인 깁슨과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12월 30일에 시드니를 떠난 그들. 그것이 그들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시드니 북부의 갈스톤 협곡 도로 옆에서 깁슨의 카메라가 발견됐고 3개월 뒤 같은 지역에서 깁슨의 빈 배낭이 발견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 경찰은 지역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워낙 넓은 산간 지역이라 끝내 찾지 못했고
거의 4년이 지난 1993년 10월 5일에 둘은 벨랑글로 구규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그들은 밀라트의 첫 피해자였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는 태연한 일상생활을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동생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형의 소개로 일자리를 얻어 빌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평범한 척 살아가고 있었죠. 1990년 1월 25일 영국에서 호주로 배낭여행을 온 폴은 리버풀역에서 히치하이크를 하던 중 밀라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자신을 빌이라고 소개한 그는 폴에게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나 지인이 이곳에 사는지 등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집요할 정도로 폴의 정보를 얻으려고 했죠. 한 마을을 지나 숲으로 이어진 길을 가던 중 벨랑글로 구규림의 표지판을 보았던 폴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말했던 방향이 아닌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가 이를 지적하려고 하자 외진 곳으로 차를 몰던 밀라트는 트렁크에서 카세트를 꺼낸다며 길가에 차를 세웠고 긴장하고 있던 폴에게 권총과 밧줄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외쳤죠. 이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던 폴은 바로 반응. 배낭을 버리고 차를 빠져나와 무작정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지만 맞은편 도로에 나타난 차를 보자 밀라트는 사라졌고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폴은 그대로 경찰서로 가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히치하이크를 가장한 강도질은 자주 있는 편이었고 그렇기에 항상 조심하라고 경고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던 이들의 부주의한 사고라 생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폴은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호주에서 겪은 일은 절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1991년 1월 20일 배낭여행을 즐겼던 독일 출신의 시몬은 독일에서 오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멜버른으로 떠난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한 뒤 실종됐습니다. 그녀는 시드니 서부로 떠날 준비를 하는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 평소 배낭여행을 할 때면 항상 히치하이크를 했고 운 좋게 매번 좋은 기억만 남았던 그녀였기에 이번에도 히치하이크를 했을 것이라 생각한 경찰은 인근 주변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목격자가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일에 그녀는 벨랑글로 구규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1991년 12월 26일에 또 다른 독일의 배낭 여행객인 가보르와 안자가 실종됐고 그들은 1993년 11월 4일에 벨랑글로 구규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안자가 마지막에 집으로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는 그들이 히치하이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윈까지 4,100km를 쉬지 않고 여행해야 하기에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에도 약간 힘들 것 같아. 호주의 나쁜 점은 보고 싶은 모든 것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보고 싶다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거야.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영국에서 호주로 와 보모로 일하던 월터스라는 여성은 생각보다 계약이 빨리 끝나자 남은 기간 동안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시드니의 배낭 여행자 숙소에서 또 다른 여행자인 클라크를 만났고 죽이 맞은 두 여성은 함께 여행하기로 했죠. 여행 중 빅토리아의 한 과일 농장에서 잠시 일했던 그녀들은 1992년 4월에 울렁공 근처에서 흉 고속도로로 가는 길을 물어보는 모습을 끝으로 실종됐고 5개월 뒤 벨랑글로 구규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1992년 9월 19일에 벨랑글로 구규림에서 오리엔티어링을 하고 있던 두 여행자가 월터스의 유해를 발견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조사하던 중 첫 발견지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서 클라크의 유해를 발견. 그녀들의 몸에 남은 자상과 총상은 타살임을 가리키고 있었죠. 가장 마지막에 사망했지만 제일 먼저 발견된 두 여성의 유해. 치과 기록을 통해 금방 신원이 밝혀지긴 했지만 경찰은 범인을 특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지 이미 5개월이나 지났고 너무 외진 곳이라 별다른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아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죠. 인근에는 대충 만든 듯 보이는 간이 화덕이 있었고 주변에는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범인이 피해자의 담배를 빼앗아 피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에 버려진 총알이 담겨있던 빈 판지 상자를 토대로 경찰은 총알의 제조 날짜를 알아내 인근에 있는 총기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구매자를 알아낸다고 해도 그것과 사건을 연관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선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지역 사격 클럽을 방문해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혹시 의심이 가는 이들이 있는지 물었는데 벨랑글로 권총 클럽에 방문했을 당시 한 남자가
알렉스라는 남성과 이야기해보라 하자 경찰은 그를 찾아갔고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편하게 그들을 맞이한 그는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4월 월터스와 클라크가 실종된 시기에 동호회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던 중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대의 차가 벨랑글로 구교림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앞서 있는 갈색 차를 몰았던 이는 연한 젓갈색 머리를 한 날카로운 코를 가진 키가 커 보이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손가락에 특이한 문신을 했던 것도 기억했던 알렉스. 왜 그리 자세하게 기억하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남성이 총신이 긴 총을 갖고 있었고 뒷좌석에 20대 백인 여성이 또 다른 두 남자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뒤따르던 두 번째 차에도 마찬가지로 운전대를 잡은 남성 한 명과 뒷좌석의 남성 두 명 사이에 여성이 타고 있는 것이 좀 신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들이 재갈이 물린 상태였고 겉보기에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기에 그는 더 유심히 보았다고 말했죠. 경찰이 월터스와 클라크의 사진을 보여주자 알렉스는 그때 차에 타고 있던 여성들이 맞다고 증언.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모종의 플레이를 즐기는 느낌이 들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차 번호판을 메모했는데 얼마 뒤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그는 분명 무언가 이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미심쩍은 알렉스를 조사한 경찰은 그가 대가족의 일원이고 형제들과 잦은 강도질로 지역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알렉스는 밀라트의 형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과거 형제끼리 이름을 바꿔 보안관에게 혼선을 주었던 그들이 이번에도 그런 의도로 손가락에 문신이 있다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모르는 경찰은 일단 알렉스의 증언을 바탕으로 손가락에 문신이 있는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끝내 그런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월터와 클라크가 발견돼 뉴스에 나왔을 때 밀러라는 남성은 직장 동료들에게 아직 찾지 못한 두 명의 독일인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동료들은 그저 우스갯소리라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사건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한 동료가 그를 경찰에 신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아냐는 경찰의 신문에 그는 그냥 신문에서 읽은 것들을 토대로 추측한 것이라 반박했죠. 경찰은 그가 이상한 증언을 했던 알렉스의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범인으로 보기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3년 10월 벨랑글로 구규림에 장작을 구하러 갔던 한 남성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치과 기록을 통해 4년 전에 실종됐던 에버리카 깁슨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들이 발견된 지역은 월터스와 클라크가 발견된 지역으로부터 약 550m 떨어진 곳으로 범인이 남긴 자상과 구타의 흔적은 유골에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장 인근에는 대충 만든 화덕이 있었고 근처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서 총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처음 발견된 피해자들과 두 번째 발견된 피해자들 역시 둘이 함께 있다 변을 당했고 각각 한 명은 자상, 다른 한 명은 총상의 피해만 입었기에 경찰은 범인이 2명 이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후에 범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척추를 공격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인이 단독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1년 전 월터스와 클라크의 현장 인근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동일한 총알. 이는 연쇄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경찰 인원이 동원되어 혹시 다른 피해자나 중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벨랑글로 구교림 일대를 수색. 거의 서울 강남구 면적을 가진 그것도 험준한 산악 지역까지 포함된 이곳을 면밀하게 살피던 경찰은 한 달 뒤인 11월 1일에 또 다른 피해자의 유골을 발견. 유골의 주인은 거의 3년 전에 실종됐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흉기로 척추를 공격당했고 현장에선 앞선 범행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총알이 발견됐죠. 그로부터 사흘 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인 가브르와 안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들 역시 동일범의 소행이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돈이 될 만한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있어 7건의 사건 모두 범인의 목적은 돈 같은 금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죠. 피해자들의 몇몇 소지품이 사라지긴 했지만 일관성은 없었기에 범인은 다른 나쁜 사람처럼 규칙적으로 전리품을 챙기는 스타일이 아닌 그저 자신의 범행에 만족하는 이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이해 안 되는 집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유기할 당시 모두 머리는 남쪽으로 하고 다리는 북쪽으로 해 가지런히 눕히고 나뭇가지와 잎으로 대충 가렸다는 것. 일종의 의식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와 관련된 민속 신앙 같은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중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국적이 호주, 영국, 독일이었기에 이 사건은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고 이를 접한 많은 이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애매하거나 관심받고 싶은 이들의 가짜 제보였지만 그 중에는 분명 중요한 제보도 존재했습니다. 한 여성은 벨랑글로 구그린 길가에 서 있던 차에서 한 남성이 내려 도움을 청했고 그를 도와 총을 쏘던 남자로부터 달아났다는 제보를 했는데 그녀가 도와주었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밀라트에게 도망쳤던 영국인 배낭여행자 폴이었죠. 마침 뉴스를 접한 폴 역시 이 여성의 제보가 있고 며칠 뒤 자신이 4년 전 호주에서 겪었던 악몽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방대한 제보로 인해 경찰이 그의 제보를 확인한 것은 며칠이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이 사이 나름 경찰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와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범인이 총기를 좋아하는 소외된 대가족의 일원이고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용의자를 추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앞서 이상한 차량 2대를 보았다고 증언한 알렉스와 아직 독일인 2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밀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형제 사이며 14명이 넘는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 이들 가족 중에는 밀라트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용의자를 좁혀가는 가운데 경찰은 폴의 제보를 확인했고 영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연결된 그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폴을 총으로 위협했던 인물이 밀라트와 가장 닮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밀라트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경찰은 그가 월터스와 클라크가 실종된 시기 차를 팔았다는 것을 확인. 며칠 뒤 찾아낸 그의 차에서 범인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총알을 발견했죠. 영국에 있던 폴까지 호주로 건너와 용의자들의 사진 중 밀라트를 지목. 경찰은 이제 그가 벨랑글로 구규림에서 발생한 사건의 범인이라 확신하며 이에 따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증언을 했던 그의 형제 알렉스를 만나 밀라트가 살인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전하자 그는 전에 밀라트가 건넸던 것이라며 한 배낭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배낭은 확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인 시몬의 것이었죠.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가 공범 혹은 진범일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 일로 알렉스가 추가 조사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1994년 5월 22일에 밀라트를 체포. 그의 집을 조사한 결과 다른 피해자들의 물건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 및 총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 앞에서 밀라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추가로 그와 가족들 앞으로 된 다른 부동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죠. 7건의 살인죄로 기소돼 법정에 선 그는 경찰이 자기 집에 증거를 심어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고 나중에는 가족 중 진범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경보기가 설치된 그의 집을 흔적 없이 타인이 드나들긴 어렵고 실종 당일 피해자들의 동선이 그와 일치한다며 반박. 호주 전역에서 범인을 가리키는 모든 증거, 진실과 일치하는 이는 단 한 명뿐이라며 밀라트를 가리켰습니다. 오랜 시간의 심의 끝에 1996년 7월 27일에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7번의 종신형과 추가로 18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밀라트는 여러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기는 했지만 추가로 범행이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수감 중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를 받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여러 방법으로 교도관들의 골머리를 썩였던 그는 2019년 5월에 식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그해 10월 27일에 롱베이 규정센터에서 5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여담으로 훗날 피해자의 옷을 입고 있던 사진 때문에 밀라트의 여동생인 셜리가 공범으로 지목받기도 했지만 이미 그녀는 지병으로 사망한 뒤였고 경찰 당국은 그의 단독 범행임을 발표했기에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밀라트의 범행은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2006년에는 그의 범행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울프 크릭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죠.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기에 어떠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심리학자의 "그는 그냥 나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그를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